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어제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직후 두 대표 측이 일사천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만나서 민생 정책 논의하자고요. 여야 대표가 만난 게 무려 3년 1개월 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 금투세 폐지 등 이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두 대표,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게 될까요?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인사 차원의 예방이 아닌 의제를 두고 회담에 나서는 건 이준석, 송영길 대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정을 확정한 양측은 박정아, 이해식 여야 대표 비서실장 채널로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특검 자제와 금투세 폐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선 전 국민 25만 원 지급과 최상병 특검법, 지구당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시작됐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 대표적입니다. 이현주 의원이신가요? 그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의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 제3자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또 이쪽에서 협상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증거 조작 단서를 또 붙이고. 양측은 의례적인 취임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정식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한 치열한 전략 싸움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자,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당장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만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장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 만남이 우선이라며 만남은 국회가 침착해진 이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기류엔 넉 달 전 1차 영수회담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는 자기 정치하러 왔던 것 아니었나라며 이 대표의 작심 원고를 떠올렸습니다. 회장할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성사 과정에서 비선 논란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또 한 번 영수회담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생각보다 빨리 만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됐는데 바로 오늘 회담 날짜를 잡았으니 지체 없이 만나기로 한 거죠. 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지난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네, 빨리 만나자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두 대표 비서실장 간의 오간 통화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날짜를 제안합니다. 모레죠. 수요일에 보자고요. 한 대표 쪽에서 수요일은 안 되니 목요일을 제안합니다. 목요일은 이 대표가 안 되니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가장 빨리 보는 일요일 오후 3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대표 간 의례적인 예방 인사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빨리 만나자는 데는 이제 이견이 없었어요. 그럼 만나서 좀 성과가 나는 겁니까? 네, 3년 1개월 동안 여야 대표가 만나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서로 많은 걸 얻어가려는 신경전,
보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핵심은 단연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제3자 추천안과 이른바 제보공작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제보가 야당과 가까운 측의 공작이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두 조건 중 이 대표 3자 추천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이 두 번째 제보공작 사건도 민주당 측에서 받을지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다 받아주면 한 대표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니 코너에 몰 수 있다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제3자 추천안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민주당의 노선 정리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 대표 모두 민생 쪽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거기는 어때요? 성과가 좀 나을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지만 이 역시 주안점이 다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다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고요. 한 대표는 일률적 현금 살포에 반대하며 격차 해소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양측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전 국민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전 국민 지급만 아니면 고려해 볼 만도 하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금투세 폐지 그리고 지구당 부활도 합의 가능성이 있죠. 이 두 대표 모두 이 외연 확장을 위해 통 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여야 대표 모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상황이죠. 기선 제압용 힘 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죠. 뭐 승자는 아무래도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영수회담 이게 또 관심인데요. 어때요? 네, 대통령실은 우선 여야 대표 만남이 우선이라면서 그동안 꺼려왔는데요. 다만 한 대표를 만나면 이 공은 대통령실로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합니다. 2년 전을 돌이켜보면 이 대표 취임하고 축하난을 전달할 때 대통령과 곧바로 통화가 이뤄졌었는데 이번에도 이 통화가 이뤄질지 통화에서 추가 제안을 할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를 하면 관심이 가는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자, 폭염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피해만 없다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혀주나 기대를 했는데 이 태풍이 습한 공기까지 끌고 오면서 찜통 더위가 더할 전망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한반도 약 700km 남쪽에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 초속 19m, 강풍 반경 240km의 소형 태풍입니다. 태풍은 서귀포 남쪽 먼바다까지 북상하는 내일 오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내일 밤 서해로 진입해 모레 오전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비바람과 함께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지만 폭염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극한의 폭염을 날리기엔 태풍의 규모가 작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끌고 와 한반도에 열기를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태풍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습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고 기온은 비가 오면서 1, 2도 낮아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찜통 같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약화되기보다는 지속 또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에 따른 강한 비와 강한 바람에도 주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폭염과 열대야에 대해서도 더욱 주의를 해야 된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해안가에선 바람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모레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더라도 북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과 만나 비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오늘도 서울은 예외 없이 열대야가 이어지는데요. 29일째인데 이 같은 서울이라도 선선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는 25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왜일까요? 서청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서울 지역 평균 최저 기온은 26.4도.
열대야 기준인 섭씨 25도를 29일 연속으로 넘었습니다. 연속 열대야 최장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기존 기록은 2018년에 연속 25일이었는데 올해 이미 기록을 넘어섰고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연속 열대야가 끝난 곳이 있습니다. 이곳 은평구는 지난주 내내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 좀 선선한기가 좀 있어요. 아침에 개천가에 운동으로 나가면은 좀 바람이 좀 시원한 바람이 좀 있어. 산이 있고 이쪽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살맛까지는 아닌데 아주 더울 때보다는 조금 많이 낫죠.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어제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28.6도와 28.2도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빌딩 숲이 무성한 강남구 강남역과 은평구 주택가의 기온을 측정해 비교해봤습니다. 아직 햇볕이 뜨거운 오후 4시 30분. 강남은 36.7도, 은평은 33.9도로 3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결섬 현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을 테고 어떤 지역은 빌딩이라든가 산업체라든가 차량이 많이 있다든가. 기상청은 열섬 효과 외에도 인구 밀집 정도와 고도 차이 등으로도 서울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불러온 곳 또 있습니다. 바로 호수에 퍼진 녹조입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도 이 녹조가 퍼지면서 먹는 물에 영향을 미칠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하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녹색밭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 팔당호에 녹조가 퍼진 모습입니다. 팔당호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조 현상으로 풀 색깔과 물 색깔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12일 기준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1ml당 8,000개 넘게 측정됐습니다.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번 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6년 만에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언제쯤 더 걷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죠. 서울 시내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일 수밖에 없죠. 다른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는 녹조균을 걸러내는 녹조 제거선을 3대에서 6대로 2배 늘리고 에코 로봇도 투입했지만 녹조 제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청호와 보령호에선 올해 첫 녹조 경계 경보가 발령됐고 다른 5개 지점에서는 관심 단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유해 남조류 세포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 이상이면 관심,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경보가 발령됩니다. 상당히 역대급으로 오래 지속됐잖아요. 녹조가 살만한 조건이 잘 됐죠. 비가 오거나 해가지고 쓸려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환경부도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KTX 열차 안전에도 이 폭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탈선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철로된 레일이 달궈지면서 선로가 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경부고속선 KTX 열차 탈선 사고로 인한 지연 운행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오송역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한 100분 정도 지연돼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퀴축의 발열과 손상이 이번 KTX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여름철 폭염이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달궈진 레일이 평소보다 늘어나게 돼 자칫 철로가 휘거나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8월엔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고속철도 레일이 무더위에 늘어진 탓에 후속 열차들이 시속 30km까지 낮춰 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폭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TX는 폭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폭염 경보가 내려지거나 선로 온도가 50도 이상인 경우 시속 2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400여 곳 지점에서 선로에 직접 물을 분사하는 살수 장치를 설치했고 선로 위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온도를 4에서 5도가량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이달 말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주당 35만 명에 이를 걸로 질병청이 예측했습니다. 작년 최고 유행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학교 개학과 코로나19 재유행이 겹치면서 비상입니다. 홍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개학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더운 날씨지만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덜어 보입니다. 코로나 유행한다는 소식 듣고선 씌우고 그랬어요. 글쎄, 너무 지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서부터 쓰고 다녔는데. 맨날 마스크 쓰라고 다니라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정부 예방수칙을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심할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마스크는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쓰도록 하는데 이마저도 권고 수준이라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등교는 무조건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과 그 등교가 좀 정확하게 나오면 좋겠죠? 보건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계속 증가하게 되면 한 주당 35만 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48명으로 이 중 학령기 아동 환자는 52명입니다. 정부는 치료제 26만 명분을 구매할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 주부터 6만 명분을 공급해 이달 내로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등굣길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고교생이 붙잡혔습니다. 이 고교생은 2달 전 상담교사에게 범행을 예고했었는데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10대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중생을 뒤쫓아갑니다. 갑자기 여학생을 마구잡이로 내려치는데 손에는 둔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중생이 필사적으로 밀쳐내지만 역부족입니다. 너 다 죽일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오늘 오전 8시 15분쯤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 여중생을 폭행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처 상인들이 제압할 때까지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제 양팔을 잡았는데도 그래도 머리채를 안 놓고 계속 가해를 하길래 헤드락을 했죠. 여중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교생 가방에선 둔기와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여중생이 다니는 중학교 선배였습니다. 남학생은 이곳에서 체포됐는데요. 2달 전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교사의 신고 사실을 여중생에게 알리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남학생 가족을 설득해 남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지만 지난달 26일 퇴원해 예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피해 여학생 가족은 남학생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고소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학생이 퇴원한 뒤에도 남학생 부모와 연락해왔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로 남학생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 납치미수 사건이 벌어져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모텔로 들어와 방값을 치릅니다. 이틀 후 사복경찰관들이 모텔로 와 남성의 행방을 찾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0일 서울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곳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를 정리 중이던 피해 여성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입을 막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지만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해 남성이 인천 부평구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배를 자기가 샀다로 40갑을 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갑을
줄 테니까 4만 원에 사라. 남성은 결국 모텔에서 500m 떨어진 만화방에서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해외에서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국내 적발 사례 중에 최대 규모인데요. 페인트통에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담아서 밀수한 뒤 가공해서 팔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가방엔 코카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남성의 주거지에선 코카인 53kg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이 남성은 캐나다 현지 마약범죄 조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앞서 이 캐나다 남성한테 코카인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유통한 한국인 2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개인척합니다. 코카인인지 알고 왔지? 이들 일당은 캐나다 미국 국적 선박을 통해 액체 상태의 코카인을 페인트통 등에 담아 밀수했습니다. 액체 코카인은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로 가공해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카인 가공을 위해 콜롬비아 마약 조직원 2명이 입국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에게 압수한 코카인은 모두 60kg, 시가 1,800억 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범죄 조직의 실체와 국내 연계 마약 조직의 유통 관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캐나다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콜롬비아 조직원 2명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배관은 터지고 바닥은 기울어지고 입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광양의 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누르니 그대로 자국이 남습니다. 왜 합판이 들어가? 여기? 지하주차장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집안 바닥이 기울어져 동그란 테이프가 저절로 굴러 내려갑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영상은 지난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전라남도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일부 세대와 공용시설에서는 곰팡이가 가득 낀 배관이 터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누수가 조금 발생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누수가 있다고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반복된 하자에 시공사 측도 방문 점검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만기일이 2주가 채 안 남은 상태에서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날짜마저 2차례 미뤄졌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입장이고 이게 과연 8월 28일까지가 다 완료가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죠. 해당 아파트는 광양에 처음 지어지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준공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시공사 측은 채널A에 부실 시공이라는 사진들 중에는 이미 수리 완료되거나 하자가 아닌 것이 있었다며 보수 완료 날짜 지연은 입주민들과 소통하며 협의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가스 검침을 막고 사용량은 0으로 거짓 신고해온 요양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건물 5개 층을 쓰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7년간 안 낸 가스 요금이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요양원 건물 창고로 들어섭니다. 구석에 나무로 만든 보관함을 열자 보일러와 도시가스 계량기가 보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다 함으로 쌓아놓으셨을까? 요양원 조리실로 가자 가스레인지에 큰 솥이 걸려 있고 파란색 가스불이 들어온 것도 보입니다. 가스 지금 쓰고 계시고 조리실 벽면에도 나무로 만든 수납함을 열자 계량기가 보입니다. 가스 사용량이 표시돼 있지만 이 요양원은 7년째 가스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가스 계량기를 확인하려고 검침원이 방문할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출입을 막았습니다. 요양시설이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침원이 확인을 못하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량을 알려줘야 하는데 요양원 대표가 가스 사용량이 0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요양원은 이 건물 5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사용량이 없다며 안 낸 가스 요금은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관에게도 코로나를 퍼뜨릴 수 있다며 요양원 진입을 막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대표를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수영장에서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성인 남성이 초등생의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은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채널A 보도 하루 만에 경찰이 CCTV를 전면 재감식해서 이 남성 꼭 찾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손에서 튜브를 내려놓고 7살 초등학생 남자아이에게 다가가는 남성. 손으로 머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초등생 누나가 말리는데도 아랑곳 않고 물속에 밀어넣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초등생이 물을 튀긴 직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채널A 보도 이후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영장 CCTV 영상 전부를 재확인하고 간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수사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사건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용의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 측도 반겼습니다. 좀 건성인 것 싶다 했는데 좀 그나마 경찰이 움직이는구나. 피해 아동 부모는 당시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힘 많이 빠졌죠. 포기해야 되나 막 하고 이대로 아이들이 그냥 상처받고 끝나야 되는 건가. 경찰은 한강 수영장 주차장 CCTV 등에 대한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미국 대선 갈수록 흥미로워집니다. 이 기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잠시 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공식 후보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 무려 5만 명이 집결 중인데 현장에서는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한복판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행진을 합니다. 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규탄 시위가 열리자 행사가 열리는 유나이티드 센터 앞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이번 전당대회에 민주당 대의원, 취재원 등 약 5만 명이 몰리고 최소 6개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현지 경찰은 경계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첫날 바이든에 이어 둘째 날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셋째 날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합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현장 주변 차량과 보행자 출입을 제한했고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 전문가까지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해리스도 전당대회 직전까지 직접 유권자의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표심 집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How you doing, Hannah? And I'm so glad you've been able to take some time this Sunda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us.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를 양자와 다자구도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해리스 체제 정책 방향성이 담긴 92쪽 분량의 정강을 발표했는데 한국을 소중한 동맹이라 표현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이 국경 근처에서 치열한 영토 점령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 안으로 들어간 우크라이나군은 다리들을 끊으면서 러시아 고립 작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본토 동부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다리 상판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주 세임강 교량이 폭발했습니다.
16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교량 폭파에 성공한 겁니다.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남은 온전한 다리는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의 보급품 전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 병력과 물자 공급을 차단해 이 지역을 장기 점령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І проводити максимум контрударної роботи. Зокрема, це й створення буферної зони на території агресора, наша операція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반면 러시아는 동부 요충지 장악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어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스비리 도니우카 마을의 통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의 거점 포크로우스크에서 15km 떨어진 최전선 마을로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를 장악하기 위해 수개월간 인근 마을들을 공격해 점령해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면 도네츠크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오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며 양측의 전쟁이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 게임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L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이 습격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소매치기 수준이 아니라 흉기를 든 무장 강도에 당한 겁니다. 이 한국인을 노린 걸까요? 현지 한국 대사관은 야간 외출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국인 남성 2명이 길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멈춰서더니 한 명이 내리고 갑자기 한국인들에 다가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저항하던 남성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지고 강도는 가방을 낚아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지 시각 16일 필리핀 유명 관광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오토바이 강도에 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는 해당 관광객은 흉기에 가슴 부위를 찔렸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앙헬레스는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필리핀 유명 관광지인데 이 같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도 이곳에서 60대 한국인이 소매치기를 당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도 2인조 강도가 50대 한인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지갑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요 근래 진짜 과격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찌르고 가방을 뺏어간 적이 없어서.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안전공지를 통해 야간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강도를 만나더라도 무리하게 저항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 대만에 이어서 러시아에서도 진도 7.0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화산 폭발까지 동반했는데요. 이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선반 위의 물건들이 서로 부딪히고 주방이 마구 흔들립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도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Ну вот у нас здесь в кабинете все, что было. О, монитор валяется. 러시아 동부 캄자카반도에서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후에는 진앙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435km 떨어진 시빌루치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시커먼 화산재가 끊임없이 하늘로 치솟으며 8km 높이의 기둥을 만들었고 화산재는 동쪽 490km까지도 퍼졌습니다. 캄자카반도는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진 다발 지역,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곳입니다. 이달 8일 일본 미야자키현 강진에 이어 16일 대만 지진, 어제 러시아 지진 등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캄자카 지역에서 최대 진도 5.0 수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불의 고리에서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바뀝니다.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 인근의 한 음식점입니다. 단품 가격이 2만 원 정도인데 최근 코스 메뉴 도입을 고민 중입니다. 2만 원이 안 넘어가게 이렇게 준비해놨었는데 김영란법이 바뀌면서 한 5만 원 이하의 메뉴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금까지 식사 대접비로 3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03년 물가이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한도 상향 소식에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세종시의 한 음식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3만 원짜리를 제일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조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시겠네요. 식사비 외에 선물과 현금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가격 한도도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 기간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서울대 마크 옆에 영어로 내가 부모라고 쓴 서울대 가족 스티커.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죠.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보인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대 발전재단이 재학생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입니다. 서울대 마크의 재학생 부모임을 나타내는 이 스티커는 올해 2,100여 명에게 배부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스티커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주의로 인해서 상처받는 국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대 발전재단 측은 학부모와 동문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모집하다 보니 감사의 뜻으로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절차에 따라 시민단체의 진정권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대 측에 권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발전재단 측은 인권위 진정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이번 주 안에 대처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배달을 시키면은 음식값을 더 올려받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치솟는 배달 수수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명 씨. 치솟는 채소값 등에도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배달 수수료가 인상되자 배달 주문 음식 가격을 매장 주문 가격보다 올렸습니다. 실제 메뉴 중 하나인 분식 세트 메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달로 시켜 먹을 경우 배달료를 포함해 16,100원인데 매장에서는 5,600원 더 저렴합니다.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을 때마다 건당 배달 수수료가 부과되다 보니 아예 배달 가격을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마진율 자체가 거의 다 지금 1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다. 또 다른 자영업자 A씨도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자 올 2월부터 배달 음식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매장에서 와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 매장에서 포장해 가시는 게 저렴합니다. 정률형 수수료가 30%씩 계속 나가다 보니까 사실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더 올려달라고 공동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가격 인상이 결국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며 우려합니다. 배달 음식 비용이 부담돼서 차라리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가서 먹겠다. 많이 높아요. 너무 높고 너무 비싸면 잘 안 시키게 되죠. 자영업자들은 오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비 인상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인정받아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착한 가격 업소. 올해로 13년이 됐는데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이 착한 가격 없어진 곳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속 없는 인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착한 가격으로 지정된 메뉴를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는데 예전에 했었어요. 인근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태찌개를 8,000원에 팔고 있다며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된 가게인데요. 실제로 이 업소 메뉴판에선 동태찌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뀐 지가 지금 2년 넘었는데 괜찮을 때 했던 음식이다. 착한 가격 업소는 지자체가 가격과 청결도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이후 점검 과정에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제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메뉴를 팔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돼야 하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가격을 올린 곳도 있습니다. 17,000원이세요? 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4월 달에 저희도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매액을 올렸으니까 이거는 한참 전 일이에요. 2011년 첫 지정 이후 현재 전국에는 8,134개의 착한 가격 업소가 있습니다. 지정 업소는 종량제 봉투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받는데 올해 지원에 쓰인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60억 원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지만 지정 후 관리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가 다른 소상공인 업무도 봐야 해 여기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주들도 불만입니다. 착한 가격 알고 전화 온 사람 멀리서 한 번씩 전화 오고 귀찮기만 하지. 왜 물어봐서 오지도 않아. 쓰레기 봉투 좀 주고. 우리보다 가격이 높은데도 착한 가게가 우리보다 먼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의회에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잘 몰랐고요.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것들 좀 찾아가시고 이용하게 되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10,000개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현황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전 사위가 연루된 특혜 채용 의혹 때문인데요. 임 전 실장은 불순한 정치 노름이라며 공개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전주지검이 참고인 신분인 임 전 실장에게 확인하려는 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된 과정입니다. 이사장 공모 전 2017년 말 청와대가 비공식 회의를 열고 내정한 건 아닌지를 물어보려는 겁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 회사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2년간 재직하며 급여 등으로 2억여 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SNS에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했다며 이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통령의 사회가 취직을 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최근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문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여랑여랑 성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세력을 다시 언급했을까요? 네,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즉 을지훈련 첫날인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랜만에 다시 언급한 건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암약하고 있다. 늘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이게 논란인데 누굽니까 오늘 말한 건? 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헌법 체제를 위배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확장한 통일을 언급했죠. 그 반대 세력을 겨눈 걸로 보입니다. 최근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전쟁을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부 교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이런 세력들을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안 쓰더니 오랜만에 또 꺼냈네요. 맞습니다. 작년에 한창 많이 썼을 때 야당이 거세게 반대했었죠.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반국가 세력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자, 오늘은 야당이 반발 안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국가 세력 콕 집어서 야당, 비판 언론, 국민이라고 하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고, 또 조국혁신당도 이념 타령 지겹다면서 동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괴담대 밀정은 뭘까요? 네, 오는 24일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딱 1년 되는데요. 국민의힘 당시 민주당의 주장은 괴담에 불과했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1년간 180곳 넘는 해역에서 4만 4천회 넘게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한 건도 문제 없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냐 반문한 겁니다.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 상반기 일본 수산물 수입이 13.2% 증가했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1년이 딱 됐군요. 지난해 한창 진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었죠. 우물에 볶음물을 퍼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앞으로는 아예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공수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장외 투쟁도 이어갔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선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대일 공세가 그렇다고 줄어든 건 아니고 포인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야당이요. 맞습니다. 이 야당은요, 정부를 친일 밀정 정권이라 규정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억지 사과 받아내는 게 진정성 있냐고 한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친일을 넘어 숭이라는 윤석열 정권,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는 건 아는지. 한쪽은 후쿠시마 수산물 검증, 또 한쪽은 역사관 검증. 서로가 일본을 두고 다른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감정적 공세보단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사격 선수 김혜지, 탁구 선수 신유빈, 펜싱 선수 오상욱 등 파리올림픽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줄줄이 발탁됐습니다.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열기를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극찬했던 사격의 김예지 선수. 영화 대신 유통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명품 브랜드의 일회성 화보 모델로 나설 예정입니다.
영화 캐스팅이요. 제가 운동선수여서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 선수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중 간식 먹방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유빈 선수는 두 업체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한 유업체는 신 선수의 바나나 먹방에 착안해 바나나 맛 우유 모델로 발탁했고, 한 편의점 업체는 신 선수와 주먹밥 협업 상품을 출시합니다. 도시락 안녕. 맛있게 먹어요. 신 선수가 경기 도중 어머니가 만든 주먹밥을 먹는 장면에서 착안한 겁니다. 펜싱 사브르 종목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는 한 주류업체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이거지 이거. 파리올림픽은 끝났지만 올림픽 스타들과 함께하는 마케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선수촌 확보 방안으로는 아파트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 지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5,500여 세대가 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당시 한국을 찾은 선수들과 기자들이 머물 숙소로 지어졌습니다.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세워진 선수촌과 기자촌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서울시가 88 올림픽 숙소로 쓰인 선수촌 아파트를 재건축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확정됐는데 통상 준공까지 10여 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수촌 공급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성과 선수들 선호도를 고려하면 경기장과 가까운 송파 일대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2036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뛰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어서 잘 준비해서 주민들 사이에선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서울시가 세운 선수촌이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현대화해서 서울시가 다시 재건축을 해서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경기장과 인접한 잠실, 강동 일대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도 후보군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봄쯤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시는 유치가 확정된 이후 조합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1년 중에 휴가철만 기다릴 정도로 휴가의 진심인데요.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런 바캉스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파리지앵들의 저렴한 휴가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남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장브리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휴가철을 맞아 인파로 붐빕니다. 그런데 휴게소 식당은 비교적 한산한 반면 바로 옆 편의점에는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이 생길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파는 약 2만 원의 한 끼 식사가 부담스러워 만 원대 편의점 간편 메뉴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삼각김밥부터 태국식 샐러드까지 여행객들은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메뉴를 고릅니다. Fais attention au prix au kilo, nous. Nous, quand on achète, on fait attention au prix au kilo. Comme ça, au moins, on sait que, bah voilà, si vous convertissez au kilo, c'est moins cher, donc voilà, au prix au kilo. 휴게소 편의점에서 점심 세트 메뉴를 사봤는데요. 치킨 샐러드와 음료는 물론이고 커피까지 14,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바캉스란 단어가 유래된 프랑스는 1년간 번 돈으로 화려한 바캉스를 즐길 정도로 휴가와 휴양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통합니다. 하지만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끼고 줄이는 휴가 문화가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도 비싸다며 아예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 기차역은 서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부터
조각상 난간에 걸터 앉아 먹는 여행객까지 역 자체가 커다란 간이식당이 됐습니다. Ça coûte moins cher de manger, de faire un pique-nique chez soi que de manger à l'intérieur de l'aire de repos. 최근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올해 여름 휴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14%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센강 인공해변에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입장료가 없는 공원이나 박물관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넘쳐납니다. Je vais dans les musées qui sont gratuits. Il y en a à Paris aussi. Et puis, on vient à Paris-Plage. On va dans les parcs et voilà. 고물가 시대가 파리지앵들의 휴가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오늘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서해상으로 향해 내일 늦은 오후가 되면 서귀포 서쪽 해상에 도달하겠는데요. 그에 따라 내일부터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는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모레 그 밖의 전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특히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 속에 내일 서울과 부산 27도, 대전과 대구 26도에서 시작되겠고 낮에 서울 36도, 대구와 전주는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일요일에 만납니다. 의제를 갖춘 여야 대표 간의 공식 회담 무려 3년 만입니다. 국회라는 공간에 늘 함께 있지만 3년간 만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정치가 제 기능을 못했던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복원의 새 출발 되길.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